2027년 이 해는 동아시아 지정학적 달력에서 극도의 압박감을 주는 붉은 방점으로 표기됩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대만에게 있어 이는 달력상의 평범한 한 페이지가 아니라 운명의 향방을 결정짓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습니다. 변수로 가득 찬 이 시각까지 남은 완충 기간은 불과 1년 남짓입니다. 똑딱거리는 카운트다운 속에서 충격적인 숫자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29조 원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시가총액도 국가의 연간 복지 예산도 아닌 대만이 미국에 주문했으나 지금까지 인도받지 못한 무기 구매 총액입니다. 유럽의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그 디니아 항구에서 초도 물량인 K2 주력 전차를 인수했을 때 방위 능력 향상이 시급한 대만은 기약 없는 초조한 기다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에 주문한 장비의 인도 주기는 더 이상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 심지어 10년 단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대조는 영내 안보를 우려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산업 현실의 아이러니입니다. 대만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TSMC는 전 세계 첨단 칩 생산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기술 거인입니다. 하지만 나노 공정에서 피를 부르고 바람을 일으키는 이 강자가 거시 중공업 제조 분야에서는 걸음마 단계여서 현대식 작전용 잠수함 한 척조차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없습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한국 등지에서 은퇴한 기술 전문가를 스카우트하여 짜깁기 방식으로 기술 난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30년간은요, 대만은 한국을 산업 경쟁자로 여기며 반도체와 전자 소비재 분야의 화려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중공업을 한물간 굴뚝 공장이라며 내시며 경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대만은 한국 방위 산업의 결정체인 K2 전차, 천국 미사일, 천무 로켓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아무리 높은 웃돈을 얹어주더라도 이 무기들을 절대 구매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반차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대만은 돈이 있어도 방어 수단을 살 수 없는 기이한 굴레에 갇힌 것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층위의 차원을 통해 이 지정학적 수수께끼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 무기가 왜 대만 방어 체계에서 가장 갈망하는 퍼즐 조각이 되었는지 그 전술적 수요와 지리적 논리를 분석합니다. 둘째, 50년의 산업 역사를 되짚어보며 세계 1위 반도체 기술을 가진 대만이 왜 중형 무기를 만들지 못하는지, 전자산업의 고추가 중공업의 뿌리가 가진 본질적 차이를 규명합니다. 셋째, 상업적 논리 너머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으나 견고한 외교의 높은 벽을 드러내며 왜 지정학적 중력이 이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2026년 1월의 시각에서 대만의 처지를 보면 그야말로 카운트다운이 작동하는 시한폭탄 위에 앉은 형국입니다. 강대국 간의 게임을 깊이 논하지 않더라도 영내에서 공인된 안보 압박과 2027년이라는 기점을은 이미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단일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방어력의 핵심인 무기고가 실질적으로 반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비어있다는 것은 장비가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대금을 지불하고 주문을 완료하여 큰 기대를 걸었던 차세대 장비들이 배치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이 곤경을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자면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판매 허가가 났음에도 미국 생산 라인에 적체되어 대만에 도착하지 않은 무기 주문 잔액은 무려 218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9조 원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 규모는 서울 강남구의 모든 아파트 시가 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이지만 실제 전투력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장부상의 숫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지각된 목록에는 섬 방어의 핵심인 하푼 해안 방어 미사일, 방공용 스팅어 미사일, 지상전의 핵심인 토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유사시 즉각 투입되어야 할 생존 도구들입니다.
인도의 심각한 지연은 여러 요인이 중첩된 결과이자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의 연쇄 반응입니다. 첫째, 동유럽 충돌 발발 후 미국 방위 산업의 생산 능력이 대거 유럽 전장으로 쏠리면서 생산 라인이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둘째,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고조되면서 가뜩이나 긴장된 무기 공급망이 또다시 분산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은 글로벌 공급망의 상처, 특수 강철 부족, 숙련공 부족 등의 문제가 서방의 주요 방산 계약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식사비를 전액 선불로 예약했으나 배를 고트며 식당에 도착하니 최우선 순위 귀빈들이 몰려들어 주방이 마비되었고 음식은 기약 없이 늦어지며 이미 지불한 돈은 환불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이 직면한 숨막히는 전략적 딜레마입니다. 이와 동시에 주변 해역의 군사 훈련 빈도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대만의 시선은 자연스레 가까운 이웃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폴란드의 성공 사례는 거대한 심리적 충격과 현실적 유혹을 안겨주었습니다. 2022년 8월 폴란드는 한국과 K2 전차 도입 계약을 맺고 불과 4개월 만에 첫 인도를 완료했으며 2025년까지 1차 계약분인 180대의 전차가 거의 모두 도착했습니다. 반면 대만은 2019년 미국의 108대의 에우원의 E2T 에이브럼스 전차를 주문했지만 2024년 말이 되어서야 겨우 첫 번째 전차를 인도받았습니다. 계약부터 첫 도착까지 5년이 걸렸고 전체가 인도되어 전력화되는 시점은 2026년 총 소요 시간은 7년으로 예상됩니다. 4개월과 7년이라는 격차는 한국 방위 산업과 현재 서방의 인도 능력 사이의 깊은 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동일한 유형의 중장비임에도 구매 경험이 하늘과 땅 차이인 탓에 대만 내부에서는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사고가 임박하니 보험사가 보상을 미루는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만의 군사 전문가, 언론 논설위원, 그리고 의사결정층은 부러움과 갈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한국의 무기체계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세 가지 장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K2 흑표 주력 전차, K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궁 타이얼방 공 미사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대만의 독특한 지형과 전략 환경에 정교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K2 표 전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국토의 70%는 산맥으로 덮여 있고 도시와 해안선 논밭이 얽혀 있으며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량은 좁으며 도로의 하중 지지력은 제한적입니다. 미국산 에우원의 E2T 에이브럼스 전차는 방호력이 뛰어나지만 전투 중량이 70톤에 달해 대형 관광버스 10대 무게와 맞먹습니다. 대만의 시골 교량 대부분은 이를 견디기 힘들고 물은 논밭에서는 진흙탕에 빠지기 쉬워 기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전투 중량이 약 55톤으로 미제 장비보다 15톤이나 가볍습니다. 험준한 지형에서 이러한 무게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기동성의 우위로 직결됩니다. K2의 핵심 우위는 독보적인 자세 제어 기술에 있습니다. 첨단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하여 사람처럼 차체의 높낮이와 기울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무릎 꿇기,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산악이 많은 대만 환경에서 결정적인 전술적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 전차는 능선을 엄폐물로 삼아 사격할 때 포신을 아래로 내리는 각도가 부족해 차체 전체를 노출해야 하지만 K2는 차체 앞부분을 낮춰 부각을 확보함으로써 포탄만 내놓고 고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정밀 사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는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해 승무원이 3명뿐인 반면 미제 전차는 탄약수가 필요해 4명이 탑승해야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병력 고갈 문제에 직면한 대만에게 전차 한 대당 승무원 1명을 줄이는 것은 대규모 기갑부대 유지에 있어 막대한 인적 자원 이점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K2는 대당 약 850만 달러로 저렴하진 않지만 미국의 최신 모델에 비하면 가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국제방산시장에서 슈퍼 하이마스라 불리는 K-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하이마스는 미군의 주력 장비로서 최근 국지전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지만 대만은 도입 수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며 인도가 지연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천무와 하이마스의 핵심 차이는 화력의 지속성과 밀도입니다. 하이마스는 로켓 포드 1개만 탑재하여 한 번에 6발을 쏘지만 천무는 더 중형화된 설계로 포드의 개를 동시에 탑재해 한 번에 일제 사격으로 12발을 발사할 수 있어 동일한 발사대 플랫폼에서 화력 투사량이 2배에 달합니다. 방어 중심이 짧고 발사 차량 숫자가 제한적인 대만에게 이러한 2배의 화력 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천무가 대만을 가장 탐내게 하는 요소는 탄약의 호환성과 특수 탄종입니다. 130mm 무유도 로켓부터 239mm 정밀 유도 로켓 등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 290km의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 가능해 해협 건너편의 집결지와 항구 시설을 타격하기에 충분합니다. 핵심적인 매력은 집속탄에 있습니다. 모탄 안에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상공에서 폭발 시 강철의 빛처럼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이 무기는 대규모 상륙 작전을 방어할 때 가장 효율적인 지역 거부 수단입니다. 미국은 국제협약 등의 이유로 집속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지상군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이 기술을 보유 및 발전시켜 왔으며 수출 의사도 있습니다. 대규모 상륙부대에 맞서야 하는 대만에게 집속탄의 저지력은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이며 이는 서방은 팔지 않지만 한국은 팔 수 있다는 보완책을 실현해 줍니다. 세 번째 장비는 한국판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천궁트리 방공 미사일입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 미사일망을 갖춘 곳 중 하나지만 비대칭 비용에 함정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가상 적국이 대당 수십만 원에 불과한 자폭 드론으로 벌떼 공격을 감행할 때 대당 5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하여 요격하는 것은 100만 금망치로 파리를 잡는 격이어서 목표를 요격하더라도 재정이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천궁트리에는 이러한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합니다. 첨단 직격 파괴 기술을 적용해 40km 이하 고도에서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직접 충돌하여 파괴하며 성능은 패트리어트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대규모로 수출되며 중동 사막 환경에서 신뢰성을 입증받은 천궁트리에는 대만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종합하자면 K2는 복잡한 지형에서 자유롭게 기동하는 경량화된 철권이고 천무는 2배의 화력을 쏟아붓는 지역 제압의 무기이며 천궁트리에는 비용의 함정을 깨는 방공 방패로서 이 셋은 대만의 방어 수요에 딱 맞는 맞춤형 생존 솔루션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의문이 뒤따릅니다. 대만은 빈약한 지역이 아니며 TSMC 하나만으로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데 왜 부유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대만이 이러한 중공업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30년 경쟁자인 한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만 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 전략이 갈라진 분기점을 탐구해야 합니다. 1970년대 한국과 대만은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서 식민 통치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적빈의 폐허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배경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전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공업부터 시작해 결국 전자정보산업에 집중함으로써 기술의 정점인 전자산업의 꽃사 TSMC를 탄생시켰고 전 세계 반도체 명맥을 장악해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실리콘 방패 이론을 형성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라 전자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대만의 중공업 분야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포항제철과 같은 세계적인 제철 콤비나트가 없고 현대중공업 같은 초대형 조선소가 없으며 고출력 디젤 엔진과 고성능 화약을 생산할 기초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박정희 시대부터 국가의 운명을 걸고 중화공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천만했지만 50년 후 그 우직한 노력은 전략적 가치를 발휘했습니다. 제철, 조선, 엔진, 화학 등 중공업은 국방산업의 뿌리이며 뿌리가 깊어야만 국방산업이라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50년간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한국의 K2 전차는 특수장갑강 제련부터 1500마력 엔진 추조, 복잡한 사격 통제 전자장비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국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반도체의 영광 뒤에 중공업이라는 뿌리의 영양 실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구조의 차이는 잠수함 건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1990년대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30년간 소화하고 개량한 끝에 이제는 3,000톤급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독자 설계 및 건조하는 강국이 되었고 인도네시아 등의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대만이 첫 자국산 잠수함인 하이쿠노를 건조할 때 곧바로 산업 기반 취약이라는 병목 현상에 부딪혔습니다. 고압을 견디는 특수강을 생산할 수 없고 독자적인 소나 시스템이 없으며 어뢰 발사관 같은 핵심 부품조차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대만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 7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은퇴한 기술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초빙하고 각기 다른 시스템을 사들여 힘겹게 조립하는 만국박람회식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이러한 짜깁기 방식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하이쿠노의 해상시험 중 핵심인 조타기 유압 시스템이 고장나 최신형 잠수함을 승무원들이 수동으로 보조 기계식키를 돌려야 했고 예인산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향했습니다. 설계도와 정밀 부품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체계 통합 능력, 엔지니어링 노하우, 시행착오 경험은 하루아침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훈은 구매 조립과 자주 제조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널리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 사법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한국창원지방법원은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핵심 도면과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조선소 엔지니어들과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업기술 유출을 막는 법적 조치였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정부가 주변 강대국에게 보내는 명확한 정치적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외교적 마지노선을 철저히 지키며 대만의 무장화 과정을 공식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만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기술 지원을 모색하던 길마저 완전히 막혔음을 의미합니다. 분석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만은 자금이 넉넉하고 한국 무기의 장점과 적합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떠오르는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으로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지만 왜 이 거래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일까요? 답은 회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현실, 즉 외교의 높은 벽을에 있습니다. 영내 정치 역학에서 주변 초강대국은 관련 원칙을 건드릴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간주합니다. 현행 국제 외교 틀 안에서 한국과 대만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으며 만약 한국이 대만의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한다면 이는 지정학적 현상 유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은 단지 방어용 사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여 북쪽의 위협에 대응하려 했을 뿐인데 이웃 국가로부터 무서운 경제 보복을 당했습니다.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그룹은 이웃 국가 시장에서의 거대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99개 매장 중 80개가 문을 닫고 결국 쓸쓸히 철수해야 했으며 한국 관광업계는 약 77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문화산업과 공연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총성 없는 이 전쟁은 한국 기업계와 정계에
뼈에 사무치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방어용 시스템 배치만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대만의 전차와 미사일을 직접 판매했을 때의 대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려우며 외교 관계가 전면 파탄나고 지정학적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이웃국가 상무부는 한국의 모 대형 방산그룹 해외 자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규정 위반 업무 혐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벌백계의 경고였습니다. 즉 방산기업이 자신들을 겨냥한 전략적 포위망에 가담하거나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으면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확히 알린 것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대만의 협의 평화와 안정이 영내 번영에 중요하다며 동맹국과 결을 같이 하는 외교적 수사를 펴겠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 무기체계 완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사항입니다. 그 어떤 한국 대통령도 대만 방어를 위해 자국의 수백억 달러 무역 이익과 안보를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대만은 깊은 무력감과 초조함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무기는 언제 올지 모르고 한국 무기는 살 수 없으며 군사적 압박은 날로 커지는데 내부 정치 투쟁은 귀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집권 당국이 거액의 특별 국방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미국 물건만 하염없이 기다리느니 가성비 좋고 납기 빠른 대안을 찾거나 자체 개발을 추진하자는 논리로 심사를 거듭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한국 무기라는 대안이 신기루에 불과하며 자체 개발은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보듯 중공업 기반이 취약해 갈등에 불을 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한국과 군사협력을 전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울산급 호위함을 건조할 때 대만 해군은 깊은 관심을 보였고 당시만 해도 외교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만 해군의 장비가 노후화되어 한국의 신형 함정 화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외교 구도가 급변하면서 공식적인 군사협력의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지난 30년간 대만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미묘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이지스함은 베낀 것에 불과해 우리도 할 수 있어라며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 인류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잠수함 수출을 실현하며 심지어 미국 해군이 한국의 조선 협력을 요청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충격과 침묵에 빠졌습니다. 격차는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 파벌로 나뉩니다. 숙명론자들은 대만이 인구, 토지, 자원의 제약으로 중화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기에 추월당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라 봅니다. 반면 반성론자들은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한국이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이라는 비장한 집념과 국가적 총력 체제의 끈기로 비용을 따지지 않고 50년간 중공업을 파고든 반면 대만은 전자산업의 높은 수익과 가벼움에 취해 그러한 전략적 심경을 다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관점이든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한국은 해냈고 대만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격차는 이제 백지수표를 흔들어도 메울 수 없습니다. 대만이 부러워하는 것은 K2 전차 그 자체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체계를 동원해 무기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국가적 역량과 50년간 쌓아온 깊은 뿌리입니다. 향후 한국과 대만 당국 간의 완제품 거래는 불가능하겠지만 비공식적이고 파편화된 민간 협력은 물밑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직접 살상 무기 거래는 금지되지만 드론 배터리, 군용 통신 모듈, 특수 차량 셰시 부품 등 군민 양용 기술 분야에서 민간 접촉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대만 업체들은 한국의 상용 부품을 구매해 자체적으로 무기 체계에 통합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일 뿐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투자 행보는 깊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그는 한때 TSMC 주식을 매입했다가 전량 매도하고 대신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예리한 가치 투자자인 버핏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고조된 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확고한 동맹이자 깊은 산업적 저력을 갖춘 더 안전한 투자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그 어떤 군사 평년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재의 형국을 요약하자면 대만은 지정학적 화산 분화구 위에 앉아 있으며 2027년의 시간 창문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미국의 29조 원어치 무기 주문은 기약이 없으며 지척에 있는 한국의 무기고는 화려하지만 외교의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중공업적 노력을 무시했던 대만은 이제 복잡한 시선으로 영내의 격변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